루이스 슬로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사선에 피폭된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이 기록은 약 13년을 유지하다가 세실 켈리의 임계 사고 직후 깨지게 됐죠. 자, 오늘은 맨해튼 프로젝트 때 엄청난 방사선에 피폭된 비운의 과학자 루이스 슬로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차 대전 시기, 미국은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치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물리학자 루이스 슬로틴은 1944년 12월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했는데 그의 업무는 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임기에 관련된 실험이었어요. 그의 작업은 핵 분열을 이해하고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죠. 그는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사고 당일 1946년 5월 21일 루이스 슬로틴은 7명의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플루토늄 239 구체가 있어요. 플루토늄 239는 표준 조건에서, 즉 반사체 없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임계 질량은 약 10에서 13kg 정도 돼요. 임계 질량이 뭐냐고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 연쇄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을 말합니다. 자, 만약에 리뷰영이가 플루토늄 13kg을 모아서 구체 형태로 빚어놔가지고 임계 질량이 넘어갔다고 쳐봐요. 이때 플루토늄은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중성자 두세 개를 내뿜게 돼요. 이 중성자는 또 다른 플루토늄에 맞고 플루토늄이 쪼개지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또 나오고, 이 중성자가 또 플루토늄에 맞아서 또다시 중성자가 생기고, 이게 계속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 반응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각각 6.5kg의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떨어뜨려 놓고 있다가 이걸 합체시켜가지고 13kg을 돌파하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계 질량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 자, 철 같은 물질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뭉쳐 놓는다고 해도 핵폭탄처럼 터지지 않죠. 왜냐면 철의 경우는 엄청 안정돼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지 혼자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플루토늄 239는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지 혼자 알아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확률은 31만 분의 1 정도로 엄청 낮긴 하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 239의 질량이 작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특별한 환경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플루토늄이 자발적인 핵분열을 시작하게 되는 임계 질량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의 밀도, 모양, 순도, 환경 등등이요. 또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바로 반사체 존재 여부예요. 자, 여기 만약에 플루토늄 239가 자발적인 핵분열을 일으켜서 중성자가 튀어나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중성자가 무조건 플루토늄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중성자는 플루토늄을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나가거나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연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슬로틴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베릴륨으로 된 반사체를 만든 거예요. 플루토늄 239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중성자가 튀어나왔는데 이 중성자가 플루토늄에 맞지 않고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쳐봐요. 이때 반사체가 중성자를 튕겨내서 다시 플루토늄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면 밖으로 튕겨나갔던 중성자는 플루토늄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핵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즉, 반사체의 존재 여부 그리고 반사체의 모양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루이스 슬로틴이 진행했던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베릴륨으로 만든 반구 모양의 반사체로 플루토늄 239를 감쌌을 때 각각 위,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반구가 플루토늄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지 예측하는 실험이었죠. 이 플루토늄은 핵실험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이날 실험에 쓰인 물건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가운데는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재료죠. 지름 약 8.9cm의 고농축 플루토늄 239 코어, 그리고 이 플루토늄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정확히 반으로 나뉜 베릴륨 반구. 이 두 개의 반구가 플루토늄 코어에 더 가까이 갈수록 중성자 반사율은 증가해서 임계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두 개의 반구가 플루토늄하고 멀어진다면 임계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원리죠. 이 실험은 극도로 조심히 진행돼야 했어요. 반구를 코어에 너무 가까이 위치시키면 중성자 반사가 증가하고 코어가 임계 상태를 초과, 방사선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로틴은 왼손으로는 위쪽의 반구를 붙잡고 또 오른손으로는 스크류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반구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플루토늄의 반응도를 조절했죠. 당연히 이것은 정석적인 작업 방식이 아니었어요. 스크류 드라이버를 쓰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방식이었죠. 원래는 엄지만을 이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해야 돼요. 또 가운데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쐐기를 끼워넣고 반구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임계 상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슬로틴은 이런 실험을 이미 여러 번 해왔었기 때문에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쐐기 없이도 실험을 벌였습니다. 또 루이스 슬로틴은 작업복으로 청바지에다가 카우보이 부츠까지 신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엔리코 페르미는 엄청 경고했다고 해요. 야 이 씨봉새야, 실험을 왜 자꾸 위험하게 하는 거야? 안전제일 몰라? 안전제일? 너 자꾸 그러다가는 1년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 리처드 파인만도 경고했습니다. 너 지금 잠자는 용의 꼬리를 간지르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두 반구의 거리를 적당히 붙인 다음에 반응도 측정이 끝나면 바로 떼냈어야 됐는데 갑자기 위쪽에 있던 반구가 덜컥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죠.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반사체는 완전히 닫혀지면서 순식간에 플루토늄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 즉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시작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렌코프 현상이 일어났고 푸른빛이 방을 휩쓸기 시작했고 플루토늄 구체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슬로틴은 그 즉시 위쪽에 있는 반구를 왼손으로 직접 들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즉시 두 개의 덩어리가 분리되면서 연쇄 반응은 멈추게 됐죠. 만약에 슬로틴이 그 즉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핵분열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구체는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뜨겁게 달궈졌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어쩌면 국립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전체가 폐허가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이런 사태는 막았지만 핵분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슬로틴이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려 21시버트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의 방사선 피폭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정확하진 않지만 한 가지 썰에 따르면요, 슬로틴이 베릴륨 반구를 분리한 직후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실험실 바닥에 분필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에서 각 인물들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슬로틴이 그린 원 덕분이에요. 슬로틴이 이걸 왜 했냐, 방사선이 나올 때 거리에 따라서 피폭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자, 어쨌든 임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슬로틴은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슬로틴을 즉각적으로 치료했는데 사실 이미 슬로틴의 신체는 치료가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고 해요. 자, 아까 전에 루이스 슬로틴은 21시버트에 피폭됐다고 했잖아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받는 인공 방사선량은 1mS가 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슬로틴은 그것보다 21,000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을 한순간에 받은 거예요. 자, 체르노빌 사태를 한번 보죠. 원자로에 가까운 곳에서 작업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일부는 10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수일 안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6에서 8시버트 범위에 해당하는 피폭자들도 중증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 걸렸고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몇 주 안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슬로틴은 이들보다 최소 2~3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었어요. 생존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죠. 루이스 슬로틴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돼 갔습니다. 그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슬로틴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밖에 없었죠. 슬로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백혈구 수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 때문에 감염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됐어요. 피부와 점막 조직은 손상됐고 내부 장기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겨우 9일 이후 1946년 5월 30일 루이스 슬로틴은 방사선 중독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루이스 슬로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사선에 피폭된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13년 후 세실 켈리가 무려 120시버트에 피폭당하고 나서 깨지게 됐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플루토늄은 데몬 코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서 임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그리고 루이스 슬로틴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미국은 전부 다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맨해튼 프로젝트 자체가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최고 수준의 군사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연구소가 있는 로스앨러모스도 비밀 도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은 보안 유지를 조건으로 슬로틴의 부모에게만 알려졌었어요.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건 기밀이 해제되고 나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실험에는 루이스 슬로틴 외에도 라이머 에드거 슈라이버, 엘빈 쿠시먼 그레이브스, 스탠리 앨런 클라인, 메리언 에드워드 시에슬리키, 드와이트 스미스 영, 시어두어 펄먼, 패트릭 제이 클리어리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들 역시도 슬로틴급은 아니더라도 0.3에서 3.6시버트에 달하는 피폭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했는데 슬로틴이랑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레이브스 그리고 드와이트 영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을 보였습니다. 그레이브스는 이 사고로 만성적인 신경질환 그리고 시력 문제를 얻게 됐죠. 또 시에슬리키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19년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또 영은 27년 뒤 재생불량성 빈혈과 세균성 감염으로 83살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이스 슬로틴이 사망한 이후 미 정부는 핵물질을 다루는 실험에서는 사람 손 대신 반드시 기계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늦은 규정 변경이었어요. 루이스 슬로틴이 이전에도 로스앨러모스에서 임계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물리학자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해리 K 더그일란 2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겨우 6일밖에 지나지 않은 1945년 8월 21일 해리는 미국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중성자 반사제 탄화텅스텐 벽돌을 나르다가 실수로 플루토늄 갈륨 합금 코어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때 벽돌이 중성자를 튕겨내면서 임계 질량이 낮아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해리는 최대한 빨리 벽돌을 치워냈지만 이미 해리는 5.1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았습니다. 해리는 병원에 옮겨져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겨우 25일 후 사망하고 말았죠. 마블에서 브루스 배너 박사는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맞고 초인적인 괴력을 가진 헐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헐크는 어벤져스의 일원이 돼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죠. 하지만 이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방사선을 맞는다면 헐크처럼 변할 일은 절대 없고 고통스러운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 리뷰였고요.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